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영어 다독과 영어 정독 프로그램 요 강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맡게 된 신규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독이라는 그 주제가 영어 교육에 우리나라에 특히 이슈화된 것이 한 20년쯤 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적 이론이 전개된 것은 뭐 그전부터 외국에서 있어 왔지만, 실제로 이슈화된 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독이라는 게 특히 우리 교육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면밀히 연구를 해 되고요. 많이 20년 동안이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연구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년이라는 그 시점을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과감하게 20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도 그 박사학위를 제가 다독이라는 주제로 받았던 시점이 2000년 들어가면서 제가 받았는데요. 그 이전에 연구하면서 그 사례나 경향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이 다독이 우리 영어 교육 현장에 이슈화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론적인 정립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이론적 바탕의 기저에 제가 아마 조금은 기여를 해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현장에서 영어 교육을 주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조그만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영어 독서교육학회라는 것을 한 10년 전에 제가 창립을 해서 한 10년 정도 제가 회장을 맡아왔고요. 현재는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가 사실은 또 상징적인 학회로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학회의 그 내용도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 다독이라는 주제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왜 중요한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연구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영어 교육에 관한 강연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을 제가 알기로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그 생각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강연하는 뭐 도중이건 끝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의견이나 뭐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해주시고 뭐 자유로운 토론이 되면 더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해줬던 그 타이틀을 제가 일단 그대로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제는 그대로 영어 다독과 정독을 연계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 다소 포괄적인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주로 강의하게 될 내용의 흐름은요. 왜 다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가? 그 다독이 뭔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다독이 뭔지. 다독이 그냥 단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것이 뭐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접근이 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다독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영어 교육적, 언어학적 베이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독을 접근하고 이해한다면 이게 정말 다독을 해야 되겠구나. 이 다독이 특히 학교 교육의 접목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조금씩 하기도 하고요. 바로 주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 1장 처음에 보면요. 언어 습득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 언어라는 주제를 지금 다독을 하는데 왜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 언어를, 특히 인간의 언어를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다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큰 주제를 잡아봤죠. 인간의 언어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영어로 유니크란 말 많이 쓰는데요. 독특하게 차별되는 특징이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죠? 이게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이 보편적인 어떤 특징과 어떤 그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외국어로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이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으로 습득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언어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갖고 인간의 언어 습득이 동등한 원리로 접근되어야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해서 영어 교육적으로 정말로 잘못된 접근을 해왔던 것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예를 들어서 습득 원리와 다르다고 전제하고 출발을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모국어의 습득 원리는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그죠? 이런 것에 그 방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어로서의 그 영어 그러면 대개 목적이 시험이죠. 시험 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언어의 목표, 의사소통의 목표와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 교육 환경,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환경, EFL이라고 하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영어를 접근했던 것이 이 언어 습득의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보면 정반대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어 교육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우리가 수십 년 이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부분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이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 주제를 다독의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언어 습득의 보편성 그랬는데요. 촨스키라는 사람이, 촨스키는 누구인지 아시죠? 그죠? 노엄 촨스키라는 사람은 현대 영어 언어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어느 대학에 있죠? 그죠? 어느 대학에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MIT에 있습니다. MIT 언어학과. 우리 언어학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MIT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이렇게 접근이 안 되죠. 언어학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평가를 받는 학교가 MIT예요.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촨스키라는 교수가 거기에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MIT를 뭐 많이 가봤고요. 또 뭐 진짜 많이 가봤어요. 며칠 전에도 가봤으니까. 그러면서 느낌이 MIT가 추구하는 언어학이라는 게 다른 대학의 소위 얘기하는 언어학적인 추구하고는 몰라 선입견이기로 해서 그런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심오하고 임팩트가 세게 느꼈어요. 그만큼 심오한 학문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촨스키라는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 문법, 유니버스 그라마의 기초에서 언어의 보편적인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그 언어가 지구상에 몇 개쯤 되시는지 혹시 뭐 저도 정확한 거 아닙니다만은 몇 개쯤 된다고 알고 계세요? 지구상의 인간의 언어는? 오늘 강의는 좀 편안하게 해도 좋습니다. 뭐. 그죠? 여러 선생님들께 훌륭하시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구상의 인간이 소통하는, 의사소통 목적으로 소통하는 인간의 언어는 한 몇 개가 될까요? 그냥 뭐 자유롭게. 이거 누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통 선생님들도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죠? 시키죠? 두 분만 계속 시키겠습니다. 또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눈에 띄는 분 아무나. 여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구상의 인간의 언어는 한 몇 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은. 숫자, 뭐 단위가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서 대충 여쭤봅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예. 250개. 그래도 50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 선생님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400개. 많이 쓰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통계를 제가 지금까지 언어학적인 공부하면서 통계나 아마 소멸되는 속도가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안해서 나름대로 추산을 해보니까 인간의 언어가 한 5,000개에서 6,000개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구상에. 근데 이것은 지금도 가속도를 갖고 없어져 가고 있죠. 그 추산해서 제가 그 정도로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아프리카 언어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언어는 대개 이 중에 절반은 문자가 없는 언어이기도 해요.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의 일부 이런 데도 아마 그런 언어가 있고 하여튼 소통은 가능한 언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5, 6천 개는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보편적인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 인간의 보편성이 있다. 이것을 촨스키라는 교수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언어학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촨스키는 아시겠지만 LAD라는 추상적인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을 제시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지 특별한 능력은 아닌 거죠. 엄밀하게.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진짜 잘한다면 그것 또한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능력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촨스키는 이런 각도에서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해요. 창조성은 뭐냐면요. 인간은 어떠한 룰이나 언어 입력을 인풋을 하나 받으면 그 하나만을 배워서 습득하고 익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가지고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능력이 있다.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강의의 한 많은 부분에 언어와 두뇌를 제가 조금 강연해 드릴 텐데요. 이 랭귀지와 브레인, 이 브레인의 구조를 보면 특히 이제 언어의 예를 들면 축색돌기, 뉴런이라는 단위에서 그죠? 축색돌기, 그 다음에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죠? 돌기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매체, 그리고 세포가 분화되는 두뇌의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연관해 보면 이 언어 습득의 원리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어가 입력이 어떻게 인간 두뇌 내에서 이렇게 자극이 되고, 그죠? 전달리냐에 따라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 1대 무한대, 이러한 능력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배워서 여러 가지, 하나 가르쳐서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촨스키는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언어는 무한대로 창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얘기를 머리에 한번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영어, 뭐 그렇게 과거도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영어 교육이라는 것을 잘 보면 되게 영어 교육이 되게 이제 문법이면 문법, 형태소, 구문 이런 거 위주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은 문장의 암기 내지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그 각도도 결국은 1대1의 구조로 연결되는 그러한 맥락이 있는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좀 전에 계속 모두에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언어가 단순히 형태소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로 습득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촨스키는 얘기합니다. 이 창조성의 기전에는 언어와 사고라는, 그죠? language and thought, 언어와 사고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사고력을 통해서 이 브레인의 어떤 가소성을 개발하는 걸 통해서 언어가 창조되고 발전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추상적이긴 한데 언어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추상적인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그 몸에서 언어는 어디 있죠? 뭐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질문 같아요. 인간의 언어는 좀 어디 있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디죠? 두뇌죠. 당연히 두뇌입니다. 이 두뇌에 있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죠. 크게 보면 인간이죠. 이 언어를 구사하고 요리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 주체가 예를 들면 학습자일까요? 교사일까요? 학습자일 겁니다. 이게 언어의 본질에 가까운 대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언어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마인드 또는 브레인 속에 숨어있는 언어를 깨우쳐서 창조적으로 깨우쳐갈 수 있는 능력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교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서 영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그 본질은 어디에 가깝다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내가 영어를 정말 해야 되겠다. 어떤 동기를 받아서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거의 패러다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도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학습자 중심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티칭의 베이스를 두고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과연 언어 습득의 원리에서 올바른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쩌면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영어를 하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제시한다면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습득적으로 보면 뭐 이런 가설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나오지만 영어 습득 원리 L2죠. 영어도 한국어, 모국어 L1 습득 원리와 같다는 데 출발점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언어 습득의 보편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어는 또 다른 갈래로 갑니다. 외국어로서 별도의 어떤 언어로서 그러는 순간 영어는 영원히 의사소통이나 그죠? 이런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언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은 영어 교육에 투입된 시간에 비해서 그죠? 특히 의사소통 목적이라는 관점에 보면 거리가 멀리 가고 있죠.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잘못된 구조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구조로 만약에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면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면 또는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집니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한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 근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보편성, 그래서 언어의 습득 원리가 보편적으로 같다. 거기에는 이런 거죠. 언어와 브레인이나 마인드가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조의 이런 습득 원리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언어하면 랭귀지라는 포인트만 있었어요. 이것이. 근데 브레인, 사고력, 여기에 대한 관점이 언어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의 형태에서 영어식으로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영어 문법만 또 구문만 익히면 영어가 되는 것이다. 언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물론 과거에 언어학적인 베이스가 있던 얘기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 교육 환경으로 보면 모국어 환경이 있고요. 또 EFL 환경이 있죠. 그 다음에 ESL 환경이 있죠. 이거 다 아시죠? 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분명히 EFL입니다. EFL이라는 것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다시 말해서 교실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 외에는 언어로서 영어를 소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언어 습득을 위해서 언어 노출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죠. 이것이 결정적인 단점인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 그 다음에 ESL은 어때요? ESL은 좀 나은 거죠. Second Language라는 것의 의미는 보통 어떤 나라를 예를 떠올려 보죠? ESL로 영어를 쓰는 환경의 그 나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싱가포르 또 인도도 그럴 것 같아요. 인도, 말레이시아, 그죠? 필리핀 이 정도 우리가 아시아권 막 떠오르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어를 잘할 확률이 크죠.
이유는 뭐죠? 영어에 대한 노출 환경, 노출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당연히 영어 습득 논리를 보면 우리보다 잘할 확률이 큰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시아에서 평균적으로 성적을 냈는데 영어 성적이 제일 좋은 나라 어디겠어요? 싱가포르로 나오더라고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영어 잘하는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일단 1등이 싱가포르로 나왔던 거 같고요. 2등은 아까 말했던 나라 중에 네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죠? 어느 나라 같습니까? 이제 하나 뺐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네. 우리가 찍기 잘 못하죠. 세 개 중에 어디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잘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그만큼 환경적으로 EFL 환경은 영어를 습득하기 어렵죠, 당연히. 자, 그들 나라들이 ESL에서 배우는 나라의 그 교육 방법만큼 또는 그런 정도로 따라한다면 그들보다 영어 잘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갖고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EFL 교육 환경에서는 포인트가 영어의 노출 정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극대화.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영어의 습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EFL에서는 맥시마이즈, 최대로 노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자 하는 뭐죠? 다독입니다. 다독. 다독이 출발점이 돼요. 다독이 바로 노출 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만큼 쉽고 편리한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근접한 방법으로 쓰기 좋고요. 그렇죠?